네, 안녕하세요. YJ 대체 투자 스몰톡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 투자 시장의 4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여러 보고서를 보다 보면은 이제 향후에 장기 우상향할 트렌드들에 대한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좀 그나마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4가지를 여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보시죠. 네, 페이지 들어왔고요. 크게 4가지 죄송합니다. 인구 통계 변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탈세계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4가지를 좀 메가 트렌드, 장기적인 우상향을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트렌드로 잡고 있고요. 인구 통계 변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선진국들이 주로 고령 인구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저희 한국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2050년 가면은 고령 인구가 뭐 선진국에서 좀 폭발할 예정이고, 사실은 제가 뭐 다른 자료 보면은 2050년에 추정하는 노인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탑 3 국가가 한중 1위에요. 네, 한국, 중국, 일본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현재 그 자료에서 순서는 중국, 한국, 일본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뭐 지금 2가지죠. 고령 인구가 주로 뭐 선진국, 뭐 중국이 선진국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가처분 소득이 있는 이제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용가, 결국 은퇴 인력들이 사용하는 그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부분이나 웰빙 여가도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뭐 실제 우상향이 되는 세부적인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탈탄소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탈탄소화가 뭐 탈탄소, 온실 효과 뭐 이런 것들, 뭐 지구를 좀 보호하려나 그런 좋은 이유, 나라들이 겉으로 보기 좋은 이유 때문에 진짜로 나라들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가 해수면 상승이 있잖아요. 뭐 생물종 멸종 가속,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런 걸로 막 나라들이 나서서 움직이지 않죠. 물 부족 심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피해가 올 게 분명히 있어서 탈탄소화를 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해수면 상승이 사실 제일 커요. 해수면 상승이 온실 효과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면 나중에 제가 지도도 또 찾아본 게 있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국가가 꼭 수도가 아니더라도 주요 도시들은 해변에 위치한 곳이 되게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서울이 사실상 뭐 해변 근처잖아요. 해변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중국에도 그렇고 다양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실제 해수면 상승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도든 아니면 제2의 도시든 메인 도시 중에 몇 개는 물에 잠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기한테 물리적인 피해가, 당장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피해가 뭐 2050년, 2080년, 2100년에 올 수가 있으니까 피해가 있을 거로 예상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탈탄소화라는 것을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러긴 예를 들어 트럼프가 안 할 수도 있는 거는 당장 우리한테 올 거지만 지금 내가 4년간 안 해도 다음 사람이 하던가, 내가 지금 안 해서 이게 또 그게 결정적일까?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하겠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무게중심을 일단 지금 실용적인 거 하고 또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음 사람 하겠지로 또 넘길 수도 있는, 워낙 당장 2025년은 또 아니다 보니까 결과값이 뭐 그런 이슈도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일단은 뭐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배제하고 그냥 원래대로 세상이 간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탄소 배출 제로를 하기 위해서 실제 해야 될 것들은 청정 연료에서 한 61% 영향이 있을 거고요. 전기화, 뭐 기존에 화석연료를 쓰던 그런 장비들을 전기로 쓰는, 예를 들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뭐 잘 모르겠어요. 철강석 만들고 뭐 이런 뭐 그런 철강 공장에서 뭐 전기를 쓸 수도 있나 보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데 그쪽이 23%, 그리고 뭐 수소를 사용해서 이제 또 작동을 하는 그런 시장이 10% 정도가 돼서, 이렇게 효과를 하면서 2050년에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전기화 부분에 있는 전기차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전기차랑 그러니까 산업 부분 전기화, 밑에 써 있네요 보니까.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 부문의 공정을 전기화한다는 부분으로 탄소 순배출을 제로를 하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연료 이런 부분에서 쭈루룩 하면은 태양광 풍력, 해상 풍력을 많이 하죠. 그 부분들이 뭐 이런 리뉴어블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이고, 전기차 부분이 또 쭈루룩 가서 전기차 부분도 전기차 산업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차를 가려면
충전망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도 갖춰져야 되고, 전기차를 돌리려면 결국은 전력 생산을 또 많이 해야 되죠. 전력 부분 어쨌거나 결국은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게 꼭 태양광 풍력이 아니라 가스 발전 원자력일 수도 있겠지만, 전기를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전기 수요를 유발하는 산업이긴 한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화 같은 경우는 그 AI에 대한 얘기죠. 주로 AI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AI가 이미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그러니까 효율이란 게 인간적으로 베스트는 아니겠지만 피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효율적인 세상으로는 점점 AI가 인간을 일부 부분 대체하게 되고 산업이 바뀌게 되겠죠. 솔직히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아까 선진국들, 인구 감소하는 돈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더더욱더 인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가속도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브레이크를 걸기가 힘든 분야고요. 먼저 선점하려고 달려들겠죠. 그러면서 크게 확대될 분야고, 그와 함께 동시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버 보안 부분이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이제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옛날에 컴퓨터 할 때 V3, 백신 이런 것들 기본빵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처럼 디지털화라는 것 자체도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동시에 발전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요. 이게 AI가 생겨나면은 AI가 자동으로 계속 사람을 사이버 공격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각자 자기의 또 가지고 있는 AI가 실시간 공격을 또 계속 실시간으로 막아주고,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버 공격에 엄청난 사이버 공격이 생기는 그런 시장이 돼서 부익부 빈익빈, 가난해서 내가 좋은 AI를 못 갖고 있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로 들어오는 AI 공격한테 당해서 자기 가상 자산이나 가상 공간에 자기 갖고 있는 자기 무엇인가가 털리게 되고 이럴 수 있다고 하고요. 좀 다음 얘기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들, 네트워크나 데이터, 하드웨어 같은 이런 물리적인 부분도 당연히 같이 커야 되겠죠.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그 메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또 데이터 센터도 아까 탈탄소와 전기차에서 말한 것처럼 얘도 결국은 전기가 필요하죠. 또 전기를 추가 생산을 유발하는 곳이 또 이 메가 트렌드 중에 두 개가 전기의 추가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방식이긴 해요. 그리고 디지털한 추가적으로 노동력 재편이 있을 거라고 해요. 당연히 기존 일자리가 꽤 소멸될 거고, 신규 일자리는 새로운 게 완전 생성될 거고요. 그리고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시스템이 완전 바뀌겠죠. 지금 같은 모르겠어요. 지금 초중고 이렇게 이런 가르치는 방식들이 결국은 AI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은 또 그 부분을 비껴서서 또 교육 과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어쩌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부분 AI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완전 좀 커리큘럼을 바뀌어야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탈세기화는 사실은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장기 우상향 트렌드라는, 장기하면 뭔가 10년 이상 이런 느낌인데, 얘는 10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1, 2년 만에 반짝하고 없어질 녀석은 아니어서 5년 정도 느낌? 5년 이상도 될 수 있는 느낌이고요. 결국 요즘에는 글로벌리 중국, 미국이 싸우고 하면서 서로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은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남을 덜 믿죠. 그래서 공급망도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다양한 설치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했던 그런 생산 시설비들도 자국으로 다시 데리고 가져오고 그러면서 자국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급망 재구성이라는 게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효율을 위해서 외부적으로 깔아놨던 공급망들, 그런 설비들을 자국 내로 다시 이전해서 좀 비효율이 발생하겠더라도 안전이나 보안 이런 걸 위해 자국 내에서 새로 짓고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기존에 없던 그런 부동산이 필요하겠죠. 공장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제 그런 부동산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건데, 그럼 기존에 그 역할을 하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던 그 국가들은 그들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가에서는 또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보면은 그렇죠. 결국 리쇼어링에 따라서 그 선진국 자국의 공장을 새로 지을 테니까, 특히 주요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공장 수요에 관련된 부동산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은 꼭 한국, 일본을 말하는 건 아니고 주로 세계의 공장을 많이 했던 중국의 역할도 있겠고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들의 그 부분은 이제 해당 부동산이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이 관세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무역 부분이 결국은 국가 간에 서로 누가 대신 생산해줘서 효율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뭐 트레이딩만 일어나는 건데 그냥 내 나라 안에서 공급망을 다 지을래? 그럼 국가 간의 거래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대외적인 거래는 줄어들 거라서 거기에 근거로 하는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물류시설 같은 그리고 대외적인 트레이딩 물량이 그 퍼포먼스를 좌우하는 그런 또 부동산 시설들은 설령 선진국 안에 있는 시설이라도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인구 통계 탈탄소와 디지털 탈세계화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지금 스몰톡 말고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